똘만이 아니라니까요. 똘만이 아니에요. 똘망이잖아요. 똘망이. 아니, 똘망인데 제가 발음을 잘못해서. 똘만이 아니라고요. 저번에도 그랬어요. 잘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겨야 돼요. 그때 그 축구 잘 못하는 사람들 대표는 누구예요? 근데 거기에 가로치고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뭐라고? 가로치고 엔지니어스. 아, 그걸 개발한 우리 박사님들이 공학자들 가로치고 이렇게 써놨어. 네, 뭐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저것 다 필요해요. 근데 사실은 뭐 로봇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로봇은 이것저것 다 필요로 하는데 막상 너는 필요해?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GPT로 아주 세상이 떠들썩한데요. 이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우리가 꼭 묶어서 쌍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로봇 기술입니다. 로봇이 어떻게 변화 발전할 것인가. 오늘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로봇 전문가이자 세바시가 나온 최고의 로봇 공학자 한재건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잠깐 해주세요. 네,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고 그리고 A로봇 CTO로 재직 중인 한재권이라고 합니다. 진짜 우리 한 박사님. 네. 저는 교수님보다는 이제 이 로봇 공학자는 박사가 더 어울린다. 그래서 한 박사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렇게 불러주세요. 네, 벌써 우리가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죠? 세바시와 인연이 된 이후로 한 10년이 벌써 넘었죠. 네, 제가 그때 청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구범준 PD님을 졸졸 쫓아다녔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변함이 없어요. 로봇은 아니죠? 저 나이 안 든 로봇은 아니죠? 저도 나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몸이 말이 안 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뭐 챗 GPT, 뭐 GPT-4, 뭐 이 인공지능에 대한 발전 이것에 대해서 뭐 세상이 다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로봇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인공지능은? 그럼요. 로봇계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인공지능이 발전해 줘야 로봇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인공지능, 하나는 움직임, 모빌리티. 그런데 그 한 축인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로봇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 GPT의 발전이 로봇계에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기다리고 있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드디어 나왔구나. 놀랐다기보다는 기다리던 것이 그런 셈이군요. 사실 뭐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계속 연구하고 있던 걸 보고 있었고요. 제발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그러고 있었던 중이었고 이제는 때가 왔다. 이러고 있습니다. 한 박사님은 그 챗 GPT 이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딱 처음 접했을 때 어떤 기분, 느낌, 생각이었나요? 처음 GPT를 접한 거는 몇 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3 뭐 이전 모델들. 요 조금만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막 이런 느낌이었고 얼마 전에 이제 챗 GPT라고 해갖고 나왔죠. 3.5 버전인데 그거 나왔을 때는 와 이제 쓰자.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이거 로봇에 접목시키면 로봇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해서 지금 계속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할지 좀 연구 중입니다. 그 생각을. 일반 사람들은 오히려 뭐 이렇게 신기한 거, 야 이제 내 직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두려운 반 이랬었는데 그럴 수 있어요. 로봇공학자 입장에서는 되게 반가운 소식이었겠군요. 네, 기다리고 있었던 걸 이제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럼 아까 뭐 로봇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이제 기술적 핵심, 하나는 인공지능이고 하나는 뭐 모빌리티, 제어, 움직임인데 이 움직임에 관해서는 로봇 공학 현재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했을까요? 정말 꾸준히 발전하고 있고요. 근데 그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것이 그 속도가 마음에 아주 썩 들지는 않습니다. 더 빨리, 더 잘해야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이러고 있는 중인데요. 아니, 본인이 그거를 빨리 개발해야지 왜 남들이 하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네, 그게 이제 좀 변명도 좀 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야 돼요. 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수준은 바퀴로 구동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팔 하나로 해서 뭐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있으면 이건 서비스 된다.
요 이미 정도. 뭐 커피도 타고 막, 막. 그래서 그런 거예요. 커피 타는데 팔 하나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뭐 이건 그래서 할 수 있어. 그리고 음식점에서 음식 나르는 거 이거 바퀴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할 수 있어. 요 정도 수준인데요. 뭐 두 손으로 자유롭게 뭔가를 만져서 뭔가를 해야 되고 나르고 막 뭔가 뭐 이렇게 막 두 손이 막 자유롭게 움직여서 해야 되는 거 이거는 아직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래도 그 뭐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그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그거 막 걷고 막 덤블링하고 점프하고 하는 거 보면 완전 사람보다 훨씬 더 진짜 나은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그건 진짜 사실인가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제어 기술이 발전한 건가요? 기술적으로는요 가능한 게 굉장히 많아요. 기술적으로는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게 얼마짜리냐는 거죠. 그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기술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들었느냐. 그랬을 때 너무 많이 들어버리면 그건 뭐 상품 가치가 없는 거죠. 서비스 이런 거는 못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 상업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요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뭐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그 아틀라스가 보여준 그 화려한 기술들 이런 건 진짜군요. 진짜입니다. 현대차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고, 그죠? 이제 국내 기업이 된 거고. 울산 다이내믹스로 이름을 안 바꾸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 브랜드가 있으니까. 그런가. 한재건 이름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한국에서 대학을 옮긴다고 이름을 바꾸는 건 아닌 것처럼. 알아들었습니다. 그 삼성전자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 해 만에 이런 게 있던데. 대규모 투자는 했죠 이미. 이미 했군요. 이 대기업들이 로보틱스에 관심 가지는 이유는 뭔가요? 차세대 먹거리라고 점 찍은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로 잘 하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잘하고 있고 그리고 뭐 자동차 전기자동차 잘하고 있어. 그 다음은 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라는 그 다음 타자의 후보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서 로봇이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뭐 스마트폰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디바이스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전기차가 아마 그러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은 이제 로봇이라고 봐도 무방하겠군요.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의 반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우리나라가 이런 외국계 로보틱스 기업들을 인수하려는 거는 우리나라 국내 기술은 아직 좀 세계 수준에 비해서 좀 낮아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건가요? 우리나라 로봇 산업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그렇게 낮은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우리도 꽤 하는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저도 어디 밖에 나가서 저 한국에서 로봇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은 좀 하겠는데? 우리 위상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 좀 로봇 좀 하겠는데라고 이제 선입관이들 있어요. 한국 연구자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하겠는데 이런 선입관이 있군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로봇 좀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탑이냐? 요거를 1등만 기억합니까? 물어보면은 잠깐만 이 탑은 아닌데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탑이 누구냐? 그러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지. 근데 그거를 공격적으로 인수를 한 거고 그리고 굉장히 잘하는 집단들이 막 여기저기 있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도 분명히 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제일 잘해 뭐 이렇게 자만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하고 그래야만 한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사를 제가 처음 알게 된 건 옛날에 우리 다르파 챌린지. 그렇죠. 영어로 하면 다르파인데 우리 발음에 좀 근접하면 다르파 챌린지라고 로봇들이 뭐 이렇게 재난 상황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를 따져가지고 1등을 가리는 그런 이제 챌린지 대회가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컸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그 서바이벌 대회로 했어요. 그렇죠, 서바이벌. 그래갖고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200여 개 팀이 넘었죠. 맨 처음 예선전부터.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그렇죠, 떨어져 나가고 그래갖고 2015년 결승전을 할 때는 24개 팀이 결승 대회에 나선 게 이제 24개 팀. 그 중에
제 팀도 있었죠. 천 박사님 팀도 있었죠. 예. 똘망이. 똘망하라고. 이름이 똘망이고 그 세바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똘망이도 세바시 강연. 똘만이 아니라니까요. 똘만이 아니에요. 똘망이잖아요. 이게. 똘망이. 아니, 똘망인데 제가 발음을 잘못해서. 똘만이 아니라고요. 저번에도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네.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똘망입니다. 똘망이. 예, 똘똘하고 총망한. 예. 좋습니다. 중요한 건 똘망이가 예. 세바시 강연을 했다고요. 그렇죠. 똘망이가 15분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건국대 그 강당에서 네. 1000명 앞에서 그렇죠. 얼마나 긴장을 했었는데요. 제가. 무대에서 막 그 똘망이가 걸어 나오는. 그렇죠. 그리고 제스처 하면서 대사 하고 15분간 진짜 제가 하는 것부터 더 긴장을 해갖고 무대 뒤에서. 물론 그 이제 그 강연 내용은 저희가 이제 성우와 이제 원고를 가지고 만들어서 맞아요. 뭐랄까 재생시키는 거긴 했지만 똘망이가 무대에 나와서 스스로 나와서 제스처도 같이 하면서 첫 시도. 네, 첫 시도였죠. 이런 게 이렇게 조망받지 못하고 전 세계 최초 시도요. 최초의 강연 시도였는데. 알고 보면 세바시가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네. 꽤 됐습니다. 우리나라 로봇 기술이 그래도 이제 세계에 비교해서 빠지지 않는 수준에 있다. 네. 이것과 더불어서 더 얘기해 볼 건 배터리 같아요. 배터리. 요즘 배터리 난리잖아요.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이 세계 뭐 최고 수준에 있다는 것도 이미 품질은 뭐 그쵸. 다들 자타공인 인정을 하고 있죠. 주식 시장이 막 과열될 정도로. 네, 그거 참. 사실은 이 배터리 기술이 또 로봇과도 떨어질 수 없는 네.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잖아요. 네, 제 책에 뭐 자세하게 써놓긴 했는데요. 네. 배터리가 발전을 하면 발전할수록 로봇은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지금 2차 전지, 뭐 리튬 계열의 2차 전지 덕분에 우리가 모바일 세상을 열었잖아요. 그렇죠. 안 그랬으면 자동차 배터리 같은 거 들고 다녀야 되는데. 서리에 차고 연결하면서.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게 아주 소형화된 배터리가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태블릿, 뭐 스마트폰 이런 게 가능하게 됐고 그게 이제 또 전기 자동차로 넘어오면서 또 전기 자동차가 말이 되게 만들었던 원천이었어요. 그런데 로봇에게 있어서는 아직 부족합니다. 로봇은 훨씬 더 많은 전기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네. 더 중요한 거는 이 순간적으로 얼마나 싹 빨았을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게 힘하고 관련된 거니까. 네. 그런데 로봇이라는 게 이렇게 평균적으로 쭉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노트북, 패드 이런 거는 평균적으로 쭉 쓰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로봇은요. 느낌을 이게 소리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써요. 많이 필요하네. 많이 필요해.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휙휙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렇군요. 아직까지 그게 좀 부족해요. 그럼 현재는 이렇게 구동한 로봇들은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는 건 맞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오래 가진 않겠네요. 그러다 보니 오래 가는 것도 좀 안 되고 그리고 이 순간적으로 힘을 낼 때 그 충분한 전력을 공급해 주는 것도 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배터리를 큰 거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무거워져요. 무게가. 무거워지면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로봇은 또 움직여야 움직여야 되는데. 되니까. 그래서 배터리가 좀 더 축전율이 좋아지고 방전율이 더 좋아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품질의 향상이 있으면 로봇은 더 가벼워지고 더 빨라지고 더 에너지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그래서 한 단계 더 진보할 겁니다. 그러고 보면 로봇이 뭐랄까 첨단 기술의 총화라고 보면 되네요. 예전엔 사실은 자동차가 그런 것이었는데. 네, 뭐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저것 다 필요해요. 근데 사실은 뭐 로봇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로봇은 이것저것 다 필요로 하는데 막상 로봇 너는 필요해? 지금 뭐 기후 위기에 뭐 이러저러한 난제들에 직면한 인류에게 로봇은 필요한가? 로봇이 우리 인류의 난제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유를 찾자면 첫 번째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별로 없다? 앞으로 점점 없어질 거예요. 저출산 문제나 인구 감소의 문제들. 네. 구피디님 세대는 1년에 100만 명이 태어났던 세대잖아요. 맞아요. 제일 많이 태어났어요. 제 세대가. 한국 역사상. 그렇죠. 경쟁률도 많았고 한 반에 막 60명, 70명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25만 명이 태어나요. 그렇죠.
완전 인구 절벽이 뭐 2050년 오면 확실하게 온다고 하니까. 네. 근데 그럼 이 친구들, 지금 태어난 친구들이 성인이 돼서 우리 사회를 지탱을 해줘야 될 때 충분한 노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안 된다가 정답입니다. 이거는 불 보듯이 훤한 미래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해진 미래라고 하죠. 정해진 네. 미래. 그럴 때 그러면 해답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냥 망하고 말 것이냐? 그런데 인간 자체가 노동력이라고 생각하면은 망한 거죠. 그런데 인간이 이퀄 노동력이 아니라면 이런 전제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계속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고요. 그 인간이 아닌 노동력은 무엇이냐? 이게 로봇이다. 로봇이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을 잘 쓰고 잘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인구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다른 데는 모르겠고 대한민국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또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너무 나쁜 짓을 좀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래왔죠.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네, 좋은 일을 해서 그 나쁜 일을 어떻게든 메이크업을 하고 있지만 나쁜 일을 많이 합니다. 지구 같아요. 그렇죠. 이게 환경 문제, 기후 위기 문제 이것도 로봇이 좀 도움이 되나요? 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아무리 배터리를 쓰지만 이 배터리를 만드는 데에도 사실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당연히 되고 네네네. 로봇을 만들 때도 그럴 텐데 네. 그런 존재들이 많아지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기술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될 것이냐이기 때문에 ESG 경영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로봇들이 잘 만들어진 전제 하에 우리는 분명히 더 에너지를 더 적게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들이 있는 세상에서는 에너지를 덜 쓸 것이다. 네, 그리고 인류가 저 먹고 배출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안 좋은 영향을 환경 오염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환경 오염들도 꽤 많아요. 우리가 소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로봇들은 그런 나 이거 갖고 싶어 그래갖고 막 사고 막 보유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흡사 우리 인간이 로봇이 되는 방향의 얘기 같은데. 아무튼 인류가 좀 이제 그 수가 줄어들 거라는 전제를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인구가 막 늘어나고 있는 국가들, 그 공동체들도 그렇죠. 있지만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줄어들 거라는 가정하에서 조금 더 줄어들어도 괜찮아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줄일 수 있고 그러면 로봇이 앞으로 지구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기후 위기의 문제에서도 또 로봇이 활약할 것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미지의 세계를 좀 탐사하는 것도 사실 그렇죠. 로봇들이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네.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요. 인간들에게 뭔가 인간의 가치를 더 높이는데 로봇들이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가치를 높인다. 지금 인간의 가치를 낮추는 것들이 어려운, 위험한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일들이거든요. 또는 이제 더러운 뭐 3D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일들이 인간의 가치를 낮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을 로봇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안 할 거예요. 사람들이 귀해지면 사람들은 그런 3D 업종에서 잘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누군가는 더러운 거를 해줘야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인간의 가치를 올려주는데 로봇들이 활약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모아서 이제 이번에 책을 내셨어요. 로봇공학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국어 되게 싫어하셨는데 수학만 좋아하고. 근데 문학이 제일 싫었어요. 문학이 물론 이건 문학은 아닙니다만 책을 또 저자로서 틈틈이 또 어느 틈에 글을 써가지고 로봇 친구 앨리스. 책 아주 귀엽고요. 진짜 앨리스가 그림에 그려져 있고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로봇을 만들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로봇이 무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쓴 글입니다. 특히 이제 로봇을 만드는 과정을 좀 담았어요.
아, 그럼 뭐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저도. 로봇을 아이들이 이 책을 보면 그 과정을 좀 알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네네네. 이 앨리스가 저희 로봇 이름이거든요. 실제 그 우리 한 박사님 만든 로봇. 예, 축구하는 자율주행으로. 요게 이게 축구 킥하는 자세군요. 네, 축구하는 로봇이에요.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형 로봇이고요. 키는 한 1.3m 정도 되는 두 다리로 걷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이 앨리스를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써봤어요. 아, 그랬구나.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부품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고, 또 어떻게 이것을 써먹어야 될지까지.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들을 너무 이렇게 공학적으로 쓰면 어려우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쉬운 언어들을 골라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술술술술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 읽었을 때 아, 로봇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고 머릿속에 감이 딱 올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구성을 잘 해봤어요. 만들었네. 사실 저희 아들도 어렸을 때부터 로봇 공학자가 되는 게 어떠니 그래갖고, 사실은 우리 그 한재건 박사님이 그 뭐 유명한 우리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데니스송 박사님의 데니스송 박사님이 지도 교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지도 교수님이시죠. 그래서 데니스송 박사님 세밭이 나올 때마다 우리 아들 데려다 놓고 저분이 로봇 공학자고 저 머리 긴 분이 그 수제자야 뭐 이렇게 했지만 결국 이제 관심을 안 가지는 바람에 제가 무대 뒤에서 얼마나 세뇌 교육을 시켰는데 그걸 안 한다고요 이제? 아니 근데 수학은 좋아요. 아, 수학은 좋아요? 아, 지금 중3인데 네. 수학은 좋아하고 로봇은 아니다.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을 보여주면 또 달라질 수 있죠.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되게 재미있게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파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 앨리스 사진들을 간간히 넣어서 이게 사실이야, 진짜야, 뭐 이런 거 있는 거니까.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앨리스란 친구는 이제 이름도 있고, 그죠? 축구를 하는 로봇이에요. 또. 네네네. 로봇이 왜 축구를 합니까? 아, 그게 제가 받는 질문 중에 가장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인데,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인간들은 왜 운동을 할까요? 라는 걸로. 인간들은 구피디님 왜 농구하세요? 재밌어서. 재미도 있고, 건강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뭐 성취감도 있고. 네. 뭐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하고 나면 또 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싶고, 네. 로봇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운동을 통해서요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 움직임이니까. 네. 중요한. 그리고 또 경쟁을 하잖아요. 운동이라는 게 혼자서 하는 그렇죠. 것도 있지만 경쟁심이 좀 있지. 팀으로 이렇게 해갖고 상대방 팀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경기가 많잖아요. 그 이기려고 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구나. 경쟁이라는 게 또 하나의 그 기술 개발을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이 세계 최고의 상대방 로봇팀을 이기기 위해서 내 로봇을 얼마나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까 열심히 생각을 합니다. 그 로봇 축구 대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축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를 이용해서 로봇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겁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로봇 개발의 발전을 위한 어떤 동기부여로서 만들어진 거군요. 축구 대회가. 그리고 저희가 로봇컵이라는 대회를 매년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책에도 그 로봇컵에 대한 얘기를 써놨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일단은 인공지능 로봇들이 인간의 개입 없이 축구 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들이 공을 찾아가서 그렇지. 드리블도 하고 그렇죠. 슛도 날리고. 그렇죠. 내가 경기장에 어디쯤 있지? 라고 하고 내가 어디다 패스를 해야 되지? 막 생각도 하고 스스로 다 해야 돼요. 저기 골대네? 저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인공지능이 다 투여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본 만화나 영화로 생각하면 별일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게 저걸 못해?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로봇컵 대회는 세계 최고의 로봇 대회 중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매년 여름에 한 군데 모여요. 그리고 규칙은 월드컵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제일 재밌는데 이 대회의 목표는 2050년이에요. 2050년 앞으로 한 27년 남았죠. 2050년에 인간들의 최고 축구팀, 월드컵 우승팀을 로봇들이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을 이겨야 돼요. 이기는 거네. 네, 축구로.
그리고 그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때요? 알파고가 나오기 전에는 아무도 인공지능이 바둑으로 인간을 이길 거라고 그랬는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과 비슷한 거군요, 지금. 네. 사실 이 얘기를 10년 전에 우리가 네, 이제 했죠. 10년도 했는데 그때는 2050년이 30년 넘게 남은 일이었고 10년 지나갔어요. 10년이 훅 지나가 버렸는데 네. 어떻게 그 목표에 점점 우리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까? 네, 10년간의 숙제는 다 해냈습니다. 오, 그래서 이 대회가 50년간의 계획이 다 있어요. 있구나. 네, 계획이 다 있구나. 그 말이 딱 맞죠? 네. 그래서 계획대로 지금 다 가고 있어요. 스케줄대로. 그래서 2030년이면 일반 사람들, 즉 축구를 잘 못하는 동호회 정도 말고 아니고 그냥 축구 안 잘 하던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겨야 돼요. 2030년에 네, 앞으로 7년 뒤에 네. 그래서 그것도 좀 대단한 도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때쯤 되면 사람들이 오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축구 잘 못하는 사람들 대표는 누구예요? 근데 선발할 때 거기에 가로치고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뭐라? 가로치고 엔지니어스, 그걸 개발한 우리 박사님들이 공학자들 가로치고 이렇게 써놨어. 축구 잘 못하는 사람들 가로치고 공학자들은 기꺼이 나설 것 같아. 음. 이 이벤트를 위해서. 근데 그것도 대단한 도전이에요. 2030년. 그래서 30년으로부터 기점으로 또 20년 후에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을 이겨야 되는 월드컵 우승팀을 이겨야 되는. 이게 이 로보컵이 그냥 재미로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군요. 네, 그걸 통해서 로봇 기술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켰고요. 그 로보컵에 나온 팀들이 전 세계의 로봇 기술을 리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 좀 했던 사람들 이력을 다 보잖아요. 로보컵에서 선수 생활했던 이력들이 다들 있어요. 예, 아주 엔지니어들을 키워내는 하나의 사관학교 그 느낌이죠. 거기서 우승팀 그죠? 한번 했죠. 그 미국 대표팀 주장일 때 그렇죠. 저희 데니송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일 때 버지니아 텍에서 그 로봇 이름이 찰리. 찰리. 찰리가 우승할 때 그 역동적인 사진 네, 우리가 네. 강연에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설계하고 제가 제작했던 로봇이 우승을 했는데 그 우승 트로피에 그 적어주거든요. 매년 올해는 그러겠죠. 누가 우승했다. 그 뒤에 이렇게 루이비통이 만들어준 가죽 케이스에 딱 팻말을 걸게 돼 있어요. 진짜 루이비통이요? 진짜 루이비통이. 루이비통이 만들었으니까 이건 짝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갖고 싶네 갑자기. 딱 닫으면 핸드백처럼 생겼어요, 진짜로. 트로피를 딱 닫으면. 근데 그 탁 열면은 50개 칸이 있는데 50개 칸은 앞으로 2050년까지 우승자들을 걸어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2011년 저희가 우승했는데 제 로봇이 우승을 했는데 미국이라고 써 있어요. 미국 거니까. 2011년 USA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갖고 한국 대표는 아니었었던. 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송기정 선생님 된 것 같고 느낌이. 그래갖고 이거 좀 아닌데라고 해갖고 지금은 그 한국 대표팀을 그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그때는 뭐 미국 유학 시절이니까. 뭐 그렇죠. 뭐 저도 수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미국에서. 미국 팀이라기보다는 그 대학 팀이죠. 그렇죠. 대학 팀이죠. 근데 그 대학이 그 미국을 대표하고 있었고 지금은 저희 학교 한양대 팀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그 로보컵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컵에서는 한국 대표가 우승한 적이 없군요. 없습니다. 그럼 또 우리 한양대 팀이 우승하는 걸 우리가 한번 응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 준우승했습니다. 작년에 우승까지 결승까지 갔는데 엄청나게 졌어요. 결승전에서 막 원투 스트레이트 받고. 그럼 어떤 팀이 독일 팀. 독일 팀이 독일 잘해요. 몰랐네요. 그 장면이 좀 있겠네요. 그럼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보여주지 마세요. 저희 너무 이렇게 형편없이 막 원투 스트레이트 받는 막 이런 거라서. 난 결과인데. 그러지 말고 올해 거 보세요. 올해 거. 올해 2023년에 앞으로 몇 월 달에 있습니까? 7월에 있습니다. 프랑스. 얼마 안 남았네요. 올해는 프랑스. 우리 앨리스가 지금 업그레이드돼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겠군요. 네, 지금 열심히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요. 올해 주목해 주십시오. 올해 저희가 독일 팀을 이길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생중계가 되는 건가요? 유튜브로 생중계. 우리 한양대 팀의 앨리스. 근데 또 다크호스로 또 데니송 교수님이 또 나오셔갖고. 우리 지금 UCLA로 옮겨서
로멜라 팀이 출전하는군요. 아, 로멜라 팀 그 강한 팀이 지금 출전을 해갖고 걱정이 태산인데 어쨌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뭐 아주 흥미로운 로보컵, 로봇들의 축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책에 많이 써놨어요. 들으면서 또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궁금한 질문은 그 로봇이 사실은 뭐 인간의 모습을 한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뭐 팔 로봇도 있고 뭐 바퀴 달린 로봇도 있고 뭐 사실은 기중기 이런 것도 로봇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이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기술인데. 가장 어려운 형태의 로봇입니다. 그죠. 네.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든다는 게. 근데 여기에 왜 이렇게들 이렇게 애들을 쓰는 건가요? 사실은 시키려고 그러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특히 이제 로봇 하시는 분들도 저에게 아 이제 그만하지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 특히 그 데니스 옹 박사님 같은 경우는 뭐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도 만들지만 뭐 다양한 특이한 형태를 만들죠. 지렁이 로봇도 있고 스파이더 로봇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어떤 특별한 용도가 딱 정해지면 그 용도에 맞는 디자인이 있어요. 그래서 용도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로봇이 필요해요라고 하면은 열심히 머리를 굴려갖고 설계를 하면은 인간이 아닌 형태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간의 형태를 만드느냐? 다양한 용도로 쓰고 싶어서 그래요. 아, 인간은 다양한 용도로 활동을 하니까. 네, 근데 그게 인간 사회에서 다양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간 사회는 인간에 맞춰져서 모든 게 그죠? 문이나 계단이나 이런 게. 지금 물병 이것만 하더라도요. 딱 요만한 사이즈의 요만한 형태를 만든 이유는 손에 잡기 쉽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무게도 딱 손에 잡기 좋게 요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네요. 책도 딱 사람이 읽게. 그래서 우리가 영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몸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네. 이 의자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겼죠. 개가 못 앉잖아요. 걔는 여기 위에서 이러고 그렇죠. 불편하게 앉았어요. 이족 보행을 하는 사람이니까 앉을 수 있는 게 의자죠. 그래서 이 모든 사물들을 잘 쓸 수 있게 만드는 형태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사람의 형태예요. 왜냐하면 거꾸로 된 거죠. 사실은 그러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형태에 맞춰준 건데 그래서 로봇을 사람의 형태로 만들어버리면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강아지 형태의 로봇에게 저 냉장고 저 맨 위칸에 있는 맥주 좀 가져와. 그러면 걔는 이제 날아다니는 기능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데 인간 형태면은 무슨 일을 시켜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간형 형태의 로봇을 저는 추구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두 다리로 이렇게 걷게 하는 게 우리 예전에 그 달파 챌린지에서도 봤다시피 어려워요.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어려운 기술이죠. 네,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잘 못하시는 분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첫 장벽이 이족 보행이에요. 뭐 AI, 뭐 인식, 뭐 매니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장벽이 이동입니다. 이 이동이 로봇으로 구현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일단 인간 자체가 그 엄청난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다라는 것에 찬사를 일단 한번 보내야 되고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네. 그리고 이제 뭐 몸이 불편하시면은 이제 많이들 못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건강하다는 전제 하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일을 해내시고 계신 거고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이동하기 위해서 한 다리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그 동안은 나머지 한 다리가 그걸 균형을 지탱을 해주고 있어야 돼요. 넘어지지 않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한 다리로 딱 서 있으면서 나머지를 다 이 한 다리에 의존을 하고 버틴다? 야,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 생각을 못 해본 거지. 그냥 일상적으로 걸으니까. 그냥 하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위험한 일을 계속 성공적으로 하루에도 몇백 번씩, 몇천 번씩 성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뭐 하루에 10,000보 걷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하루에 10,000번 성공한 거야.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술로 성공하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큰 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를 박사님은 우리가 매일 그런 어떤 기적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군요. 너무 경이로운 존재예요. 인간은 신이 만들어낸 가장 경이로운 작품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족 보행 기술은? 일단 기술적으로는 뛰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네,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부품들이 좋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모터. 뭐 움직이려면 모터가 이렇게 슝슝슝슝 돌아가는 게 움직여줘야 있어야 되잖아요. 얘가 힘이 세야 돼요.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거죠. 네, 액추에이터. 힘을 내줘야 되는 게 세야 됩니다. 인간의 근육만큼 세야 돼요. 빨라야 돼요. 그런 전제 조건들이 있고요. 센싱하는 거 빨라야 됩니다. 인간은 진짜 이 신경 전달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빨라서 뭔가 이렇게 달리다가 확 피하듯이 그런 시간과의 싸움, 빨리 얼마나 빠르냐. 이런 것들을 잘 해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부품이 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돈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상업적으로는 아직도 좀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이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돈이 문제구나. 우리 한 박사님이 왜 자꾸 돈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너무 비싸. 저는 개인적으로 부자 되고 싶은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선비 그런데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루고 싶어자 하는 그걸 만들어내려면 돈이 필요해.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제가 진짜 욕심쟁인 줄 알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고요. 그 사실은 우리 한 박사가 이족 보행 로봇에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사실은 가족. 그렇죠. 제 남동생이 이제 뇌성마비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동생을 이렇게 돌보는 계속 돌봐야 돼요. 집안에서 계속 돌봐야 되고 또 특히 그 1970년대 80년대에 그 복지가 별로 없던 때잖아요. 장애인에 대한 또 이런 인식들도 지금과 같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가족들이 다 제 동생 돌보는데 다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뭔가가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무언가가 도와줘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무언가가 뭘까? 근데 어렸을 때 TV를 봤는데 만화 영화 만화 영화 속에서 로봇이란 존재가 사람을 번쩍번쩍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저거 있어야 돼. 저거 우리 집에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머릿속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동생분은 그러면 그 휠체어를 못 타요. 스스로는. 아예.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라서 장애인분들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수준들이 있으시잖아요. 가장 안 좋은. 그래서 뭐 이렇게 휠체어 앉고 싶으면 가족들이 다 달라붙어서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앉혀서. 이동도 어쨌든 휠체어로 이동하시고. 그렇죠. 휠체어도 그냥 보통 휠체어는 아니었고 특수 휠체어로. 그런. 그때 홀트에서 그런 걸 또 미국에서 수입해 왔는데 그거 장만하냐고 가족들이 되게 힘들어했었던 기억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그 만화 속에 나오는 로봇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잖아요. 없으면 어떡해요? 내가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런 꿈이 생겨났던. 또 꿈의 스토리가 아주 강력히 있어. 우리 한 박사님은. 결국은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인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기면 사실은 동생분 같은 장애인들에게도 큰 뭐랄까 혜택,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 연구에 몇 가지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 큰 한 갈래는 이제 돌봄이죠. 돌봄이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 돌봄이 처음에 저는 이제 장애인 분들 도와드리는 이런 거부터 시작을 했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그 노약자분들. 그렇죠. 우리 요새 고독사 하는 분들도 뭐 굉장히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지만 중년들도 혼자 살면서 그런 외로움과 싸우다가 이렇게 좀 유명을 달리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쓰임새가 오히려 이제 제 개인적인 걸 넘어서서 이 사회 속에서 진짜 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돌봄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돌봄 로봇
반려 로봇 개념으로 반려 로봇. 네, 돌봄에서 넘어서서 반려 로봇 개념으로 지금 연구가 하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박사님 프로젝트 중에. 네, 한 3년쯤 뒤면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 기대가 되네요. 네, 기대해 그 주십시오. 뭐 요새 이 GPT가 인공지능이 뇌로 들어온다면 뭐 그 반려동물이 아니지 로봇하고 뭐 대화하고, 행동도 같이 하지만 대화도 완전히 심심치 않게 할 수 있는. 네, 지금은 텍스트로만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챗 GPT하고 이렇게 채팅 앱이나 뭐 또는 뭐 스마트폰, 노트북 뭐 이런 패드 이런 걸로 글 타자를 쳐서 근데 서로 확장 해야 프로그램 된다면, 달면 네. 대화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대화로 넘어오는 시기가 올 거예요, 조만간. 금방 오겠죠. 근데 그 대화하는 게 그냥 스피커에서 대화하는 그렇죠. 것도 굉장히 훌륭한데 그게 만약에 인간의 형태 또는 인간의 형태가 아니라 뭐 동물의 형태, 인간이 선호하는 뭔가의 모습으로. 형태가 돼서 내 옆에서 물리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인간의 삶은 또 하나 또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우린 사실은 뭐 그렇게 뭐랄까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더라도 어떤 뭐 인형에게도 이렇게 뭔가 마음을 맞아요. 줘서 뭐 인형을 뭐 곰돌아 오늘은 잘 있었니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인터랙션이 가능해지면 진짜로 그렇게 친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제 책 이름이 로봇 친구예요. 그러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그렇게 뭐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 책을 딱 얘기해 뭐 로봇 친구 앨리스가 된 거군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돌봄이란 관점은 아까 뭐 인류의 난제 우리가 조금 잠깐 얘기했지만 뭐 기후 위기든 아니면 뭐 에너지 문제 이런 것이 만큼이나 그런 것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게 뭐 장애인 돌봄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이들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이제 뭐 그런 아이를 누가 돌볼 것이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럼 아이도 많이 낳겠네요. 뭐 역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지금 아이가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돌볼 여력이 안 됐었잖아요. 돌봄. 네. 이 돌봄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곳곳에 있는 문제의 원인 혹은 결과 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려 로봇들, 우리가 함께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해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뭐 한정원 박사님 때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저도 솔직히 그죠. 우리가 막 진짜 더 훌륭한 로봇들 이게 후학을 우리 어린 아이, 우리 로봇 미래 인재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지금 뭐 그 일을 하고도 계십니다만 한양대에서 로봇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 지금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심지어는 고등학생들까지 이 친구들이 로봇 세상을 만들 거예요. 그렇겠죠. 저는 아마 은퇴해서 그 세상을 볼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가 결국엔 우리 미래의 로봇 세상을 어떻게 잘 만들어낼 것이냐와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로봇에 흥미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이 흥미를 계속 북돋아주고 그리고 그렇죠. 키워주고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되느냐?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예. 일단은 제 주변에만 보더라도요. 로봇 교육은 중학교 때까지가 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호기심도 많고 또 로봇에 대한 상상도 많은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바로 입시 모드로 맞아요. 그냥 다 같이 그쪽으로 가요. 그리고 하다못해 어떤 친구들은 저 박사님 저 잠시 로봇 떠나 있겠습니다. 이게 뭐 수도승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데 가고 안 와요. 어디 소식이 안 들려요. 아무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입시 교육이 어떻게 바뀌지 않는 한 이것도 사실은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로봇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떤 교육 뭐 배워야 돼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계속 이 학생들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봇이
갖고 있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뭐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도 잘 만들어야 되죠. 안에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도 잘 만들어야 되죠. 코드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딩도 잘해야 되죠. 인공지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인공지능도 잘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쁘지 않으면 안 돼요. 디자인도 잘해야 되죠. 그리고 사람들과 말도 잘해야 돼요. 그럼 문학적인 소양도 있어야 돼요. 인문학도 있어야 되죠. 너무나 많은 것이 다 잘 돼야지 로봇 하나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잘할 것이냐?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죠. 어느 하나만 잘할 거예요. 그래갖고 그 하나하나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팀을 이루어서 로봇을 만들 텐데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 해줘야 될 말은 뭐냐? 너 로봇 안 하면 안 돼. 로봇이 미래야. 로봇을 해가 아니라 너는 로봇의 그 구성 요소 중에 뭐를 하고 싶으니? 너는 어디가 더 좋아? 라고 해서 이 학생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든 간에 로봇하고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든 그거는 나중에 로봇하고 연결된다. 그 연결을 찾으면 그 연결점이 그 아이의 미래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연결을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지. 지금 우리가 다 몰라. 이건 로봇 분야가 아니라 무조건 뭐 로봇 공학자가 돼, 의사가 돼, 변호사가 돼 이러고 있으니까. 그 상상력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그렇군요. 맞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하고 있고 좋아하는 부분을 잘 관찰해주고 그리고 뭐 그거는 끝까지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그걸 뭐 진짜 때려도 할 거예요. 하지마 그래도 할 거예요. 그걸 잘 관찰해 준 다음에 한마디 상상력을 넣어주는 거죠. 너 그거 로봇하고 한번 연결해 볼래? 라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걸 스스로 잘 상상해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무언가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4차 산업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연결성, 어떻게 연결될지 상상을 만들어주는 그 역할은 기성세대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 책을 우리 아이들에게 빌려서라도 한번 읽게 해주세요. 안 사도 좋으니까 좀 빌려서라도 누구 옆에서 누가 읽는다 그러면 나도 한번 읽어볼게 뭐 이렇게라도 왜냐하면 그 상상력을 일으킬 수 있게끔 많이 얘기를 담았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댓글 달아서 추첨에 뽑혀가지고 받으셔도 됩니다. 아 댓글 달면줘요? 그럼요.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그렇구나.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아 그래도 돼요? 아는 안 뽑힐 것 같아요. 눈물 안 돼요? 정성 왜냐면 누군가와 이렇게 좀 누군가 중에서 뽑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노력은 하셔야 되잖아요. 뽑히는 거군요. 우리가 한 300만 권 준비했으면은 그냥 쓰기만 해도 줄 텐데 저희가 30권 준비했습니다. 30권.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사님 말씀은 우리 어른들이 늘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너 뭐가 되고 싶니? 너 뭐가 되라. 이게 아니라 너 뭘 하고 싶니? 그렇죠. 네, 이렇게 물어보고 하고 싶은 걸 잘 하게 하고 나중에 연결을 잘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늘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뭐 직업이 미래고 꿈인 줄 알아요. 아니요, 직업은 꿈이 아닙니다. 직업은 꿈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죠. 그렇죠. 그 꿈은 뭐 하고 싶은 그 자체가 꿈이죠. 나 이거 하면서 살 거야가 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뭘 하고 싶니를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되고 싶니, 뭘 얻고 싶니 보다는 뭘 하고 싶니. 가장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로봇 얘기를 이렇게 해오는 가운데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시청자들이 로봇 얘기 관심 없을 것 같은데 중잔병증이 많지 않습니까? 저 최저 조회수 기록할까 봐. 이 얘기를 우리가 하는 이 와중에 제가 얻은 느낌은 우리가 한 얘기는 로봇 얘기가 아니다. 아 그래요? 우리의 이야기다. 우리 사회, 우리 세상의 이야기고 또 인간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로봇 시대에 이미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로봇으로 풍요해질 이 시대 우리가 인간이 더 행복해지려면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것이 필요할까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이 올 겁니다.
로봇이 활약하는 미래는 그게 언제일지를 모를 뿐이지 정해진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로봇을 활용해서 살아갈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살아가듯이 로봇을 활용해서 살아갈 거고, 그때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로봇 없이 어떻게 살았지? 라고. 그러면 그런 세상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더 좋은 삶이 될까요? 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뭐 너무 이른 상상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기성세대에게는 필요 없는 상상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상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로봇과 같이 살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 로봇하고 같이 살면 어떻게 살고 싶어? 라고 물어봐주는 그 역할,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미래 세상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아이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현명할 것이고, 우리보다 더 정확한, 그리고 더 올바른 답을 찾아낼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봇 세상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너 로봇과 같이 살면 뭘 하고 싶어? 라고 질문을 해보는, 이게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인문학적이야. 로봇 얘기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 속았죠? 그런가요? 네. 아까 우리가 이제 로봇 얘기하면 뭐 기술의 문제, 뭐 산업의 문제, 사실 이런 컨텐츠들이 많은데 오늘은 제가 스스로 자평하기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눈 것 같다. 그래서 아까 한재권 박사님한테 제가 질문한 것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다른 일을 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오히려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 한재권 박사의 저작 로봇 친구 앨리스 책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책을 꼭 읽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였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교수 한재권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